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랑 인스타그램 주소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단정하고 참한 10대 여자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내면이 단단한 것 같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을 즐겨한다고 해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MZ 용어를 모르는 저와도 대화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대화 중에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었는데요.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아이의 손가락이 길고 예뻐서 그 아이의 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는 자신의 손을 움츠리며 저는 손이 커요 라고 말을 했는데 마치 제가 그 아이의 큰 흉을 들추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차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약간 울먹이면서 손에 대해서 그만 말하면 안 될까요? 저는 손이 컴플렉스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에 당황을 했는지 거기서 멈추었어야 했는데 제 마음과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아서 저도 모르게 아니 네 손이 예쁜데 왜 그게 스트레스야 라고 꼰대처럼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그 친구는 충분히 그 대화를 멈출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례한 저에게 엄마가 여자는 손이 크면 안 된다고, 손이 크면 예쁜 반지도 어울리지 않고 남자보다 손이 크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엄마가 그걸로 놀린다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나고 그 엄마에게 전화라도 해서 한마디 확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너는 피부가 까매, 너는 발이 커 라고 훈계받고 놀림받았던 어린 제가 건드려졌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 엄마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더 이상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화가 내내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 엄마는 왜 그 딸 아이에게 손에 대해 저렇게 말했을까? 그 부모는 저 아이가 자기 손에 대해 저토록 힘들어하고 울컥 한다는 사실을 알까? 어쩌면 부모는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아이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각이 희미해질 때쯤에 서로가 극명히 반대되는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작은 키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고 자신이 키가 작은 이유를 쉴 틈 없이 나열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키가 작은 사람인 줄 대학에 가서야 인지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키로 번호를 매기는 시대에 학교를 다녔는데도 자신은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이 한 번도 큰일이 아니었고 놀림받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키 때문에 무엇인가 일어난 일이 별로 없어서 초중고를 그냥 보내다가 대학에 가서야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게 되긴 했지만 그게 또 자신에게 큰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 다 키가 작았지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달랐었어요. 물론 개인의 성격 차이, 성향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키에 대해 극명하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매우 신기했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서 책도 둘러보고 진행된 연구들도 들춰보고요. 사례들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다 주관적이고 학습된 것이라고요. 과학적 수치로 나타나는 사실은 실제로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내 키가 평균이다. 평균보다 크다. 평균보다 작다 하는 것은 내 피부가 평균보다 조금 하얗다. 평균보다 조금 어둡다 하는 것은 과학적 수치로 나타날 수는 있는 결과이지만 키가 큰 것이 좋다. 피부가 하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판단은 사회마다, 문화마다 혹은 때때로 가정마다 다 다르고 그 평가는 결국 학습되는 것이죠.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아빠가 백옥같이 하얀 피부의 엄마에게 반해서 결혼해서 낳은 큰딸인데 저의 피부가 애석하게도 엄마를 닮지 않고 아빠를 닮아서 하얀 피부의 여자가 미의 기준인 문화에서 자라면서 어두운 피부가 내내 컴플렉스였습니다. 아빠가 줄곧 놀리기도 했고 그 놀림 가운데에는 피부가 까매서 어떻게 매력적인 여자가 될 것인가 하는 아빠의 진심도 섞여 있었겠죠. 저의 까만 피부가 컴플렉스가 된 것은 저의 까만 피부 컴플렉스가 마무리된 것은 제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에 와보니 제 피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처럼은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흑인처럼 되기는 어려운 아시안 피부였고 제가 바르는 미백 크림이 더 이상 소용이 없었고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지 않아도 더 이상 큰일이 나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피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어떤 가정의 기준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죠.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 되는 가정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손이 큰 것이 울컥할 만큼의 부정적인 기준을 그 아이의 가정이 일부러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 가르치지만 어떤 부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울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가난해요. 제 상담실을 찾은 이민자 가정의 2세는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매달려 일하시고 빨간 날에도 어김없이 가게를 여시고 심지어는 웬만한 명절에도 가게를 닫지 않아 자신은 그런 날이 되면 택배 박스처럼 다른 친척 집에 배달이 되는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장인데 왜 문 닫는 시간을 조절해서 가족끼리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못하냐고 울어도 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토록 가족을 그리워하고 때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도 왜 이 부모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까? 무엇이 그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것인가 고민했었습니다. 부모와의 상담 세션에서는 그 부모가 왜 이렇게 일에 매달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이 중요한 임의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부모 두 분 다 어릴 적 가난한 경험을 하며 돈이 없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무슨 일이 있어도 혹은 큰 빚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아이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도 했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부모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말을 삼켰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 많은 것을 감당했던 저희 엄마는 제 어린 시절에 종종 결혼은 늦게 해도 된다, 결혼은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인생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당할까봐 불안하셨던 것이죠. 손이 커서 예쁜 반지가 안 어울렸다고 생각한 어떤 엄마는 자신의 딸이 그런 괴로움을 겪을까봐 불안해 자신도 모르게 손이 크면 안 된다고, 실제로는 손 크기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인데도 손이 크면 예쁘지 않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어린 시절을 감내해야 했던 어떤 부모는 혼자 있는 것이 천성적으로 잘 맞는 아이에게 혹시 외로울까봐 불안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혼자 집에서 책 읽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사고형 부모 밑에서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 막상 자신의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공을 한번 차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는 단순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읽고 함께 울어도 된다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불안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불안을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어느새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올가매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울컥하게 되고 괜찮은 일에도 힘들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불안은 내 배우자나 내 부모 혹은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이 되어 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사시나요? 모든 사람은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정상이지요. 그런데 내 불안은 내 것이고 내가 마주해야 하고 내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 불안을 방치하거나 맹목적으로 억누르고 참다가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나도 갉아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날도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아이폰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은 실제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86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불안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는 끊임없이 연습해서 아이폰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진 찍는 법을 보란 듯이 배워내셨습니다. 왜 돈을 이렇게밖에 못 벌어와? 왜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켜? 라는 말은 자신의 불안을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처 주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해. 키가 커야 해. 발은 작아야 해. 피부가 좋아야 해. 친구랑 잘 지내야 해. 결혼을 정말 잘해야 해. 우리가 자녀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혹시 내 불안 때문에 하게 되는 말은 아닐까요? 원래 불안은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좋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 불안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마주해야 하는 나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느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누구의 불안으로, 누구의 잔소리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결국 각자가 사는 것이고 그 누군가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도움도 본인이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지, 그냥 누가 던져준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장이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신이 소멸된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마주할 본인도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기를 꺼려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자신의 불안으로 남의 미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집착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그 집착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옥죄고 갉아먹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불안 때문에 손 크기에 컴플렉스가 생기고 누군가 내 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만 해도 울컥한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내 불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함께 있는 시간인지 돈인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일이 과하게 진행되면 자기 소멸은 끝없이 이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기 소멸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친구이자 동지인 내가 없는 당신들이여, 내 불안은 내가 감당합시다. 불안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은 정상적이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때때로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 과하게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마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미래를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불안을 스스로 대면하고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불안이 나를 넘어서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불안이 너무 자주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이라면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은 안전한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안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실 수도 있고 영상이나 다큐를 찾아보시면서 내 불안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일기를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글로 마음을 쓰다 보면 정리가 되면서 나의 불안과 남의 불안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이 증폭되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은 심호흡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는 눈을 감고 복식호흡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나의 불안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은 나의 것이고 나의 불안으로 남에게 기준을 세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잔소리나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것이 나의 불안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인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을 뱉었더라도 만일 자기 불안으로 말했다면 사과하시고 취소하시는 것도 좋은 연습과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의 불안을 내가 마주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불안은 어느새 나를 잡아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소멸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내 불안이 만든 기준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나의 불안과 남의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불안을 내가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이 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마주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불안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불안을 만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상담이든 일기 쓰기든 심호흡이든 명상이든 책 읽기든 나의 불안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주가 자신의 불안을 마주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자신의 불안을 이해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내 불안이 나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